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을 공부할 건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보통 인문지리라고 불러요. 지난 영상까지 공부했던 지형, 기후는 자연지리, 그 위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온 뭐 도시나 아니면 뭐 산업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걸 인문지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는 앞부분 자연지리는 지구과학 같아서 좀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이 뒷부분은 우리가 보통 지리하면 생각하는 암기라고 해서 좀 만만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만만하게 봐도 돼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분명히 어떤 법칙이라기보다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단어, 개념이 중요해요. 낯선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잘 풀어서 자기만의 언어로 다시 표현할 줄 알면 그 개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복습을 좀 해주세요. 자,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 기본 용어부터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도시가 뭔지는 다 알죠.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모여 있고 인구 밀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산업은 1차 산업은 별로 없고 2차 산업 또는 3차 산업이 많은 곳이 도시죠. 그럼 우리 촌락은 뭘까요? 촌락은 사실 촌락은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죠. 물론 이제 선생님처럼 나이가 좀 있으면 촌락이라는 말을 이렇게 어색해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입에 붙진 않을 거예요. 자, 촌락은 영어로 하면 쉬워요. 빌리지의 빌리지.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규모 인간 거주지. 촌락, 빌리지 뭐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그냥 상식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럼 촌락과 도시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통은 인구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요. 물론 그 기준은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시로 승격을 해줘요. 그 전까지는 군이나 읍이었다가 10만 명이 넘어가면 시가 될 수 있다. 자,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승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이 안 되더라도 시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궁금하면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건 정말 또 개인적인 건데 선생님의 고향이 정읍이라 그랬잖아요. 정읍.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름에서부터 읍인 거의 읍. 자, 그런데 정식 이름은요. 정읍시예요. 정읍시. 정읍시. 그래서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래봤자 11만 명 수준이지만 자,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자,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이제 지리 교육과니까 대학 동기들이 이제 각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놀리는 거긴 한데 야, 너는 고향이 정읍이니까 시골이니까 혹시 학교장 추천제로 뭐 거기도 양호해요. 혹시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대학교에 온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정읍은 읍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읍인 거죠. 시예요, 시. 자,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거의 대부분 정시밖에 없었고요. 그래 애들이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수시로 갔어요? 정시로 갔어요? 선생님 때는 수시라는 게 막 생길 때라서 거의 없었거든요. 아무튼 뭐 정시로 갔다는 게 뭐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뭐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때는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전통 촌락의 특징. 전통 촌락은 그냥 여러분들 농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별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대체로 인구 규모가 작고요. 10만 명 미만이고요. 인구 밀도가 당연히 낮다. 그 다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공업은 발달하지 않았다. 자, 커다란 공장이 있으면 일자리가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뭐 식당 같은 것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하면 공업 도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당연히 아닌 거죠. 그 다음 전통적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담고 있으며 뭐 전통 문화가 도시에 비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음. 뭐 뻔한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전통 촌락의 입지.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과연 어디에다가 마을,
집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어디다 집을 짓고 살았을까? 자, 먼저 도시에 비해 촌락은 사회 경제적인 조건보다는 뭐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시장이라든지 뭐 그런 조건보다는 자연적인 조건, 전통 마을이니까 그래서 겨울에 불어오는 차가운 북서 계절풍을 막을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물이 귀한 곳에서는 물을 구하기 쉬운 곳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라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당연히 사람이 살았겠죠. 자, 그다음 풍수리 지리적 길지인 배산 임수 조건을 당연히 많이 따졌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촌락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 내다 팔기 위해서 상업적인 농업이 발달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밑에 있는 표 입지 요인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습을 좀 성실하게 한 친구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개념이고요. 처음 등장하는 거라 하더라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전통 촌락이 입지한 조건을 봤더니 크게 자연적인 조건하고 사회 경제적인 조건으로 구분하는데 자연적인 조건은 기후 지형 시간에 다 배웠어요. 자, 첫 번째는 자연 제방에 전통 촌락이 입지했다. 자, 자연 제방은 범람원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죠. 배후 습지하고 자연 제방을 합쳐서 범람원이라고 부르는데 자연 제방은 범람원 중에서 하천에 가까이 있지만 해발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침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침수 위험이 낮으니까 당연히 홍수 피해가 적으니까 전통 촌락이 발달했다. 그런데 우리가 범람원은 여름철에 물이 너무 많아서 홍수가 나서 걱정인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물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집을 지었다. 피수라고 말을 해요. 됐죠? 근데 반대로 물이 귀한 곳에서는 대체로 평탄하지만 물이 귀한 곳에서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마을이 들어서기도 했었어요. 자, 용천대라는 말 기억나죠? 영어로는 스프링 워럼. 자, 그래서 물을 얻기 쉬운 곳, 제주도의 해안가나 아니면 선상지의 선단 또는 계곡 입구 쪽에 곡구 취락이 있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은 잘 안 날 건데 앞에 선상지 보면 필기는 되어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안 단구는 하천 옆에 있는, 물론 여기서는 감입공유하천을 말하는 거죠. 감입공유하천의 보호면 쪽에 있는 계단 모양의 언덕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단 모양이라 그랬으니까 이 단구면이 있을 텐데 그럼 물하고 이 단구면하고는 높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 높이가 꽤 많이 나요. 그래서 물론 이게 하안 단구의 규모 아니면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단양 그 읍내 있죠. 단양. 걔는 옆에 있는 하천하고 높이 차이가 30m에서 뭐 한 50m도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뭐 30m씩 막 물이 차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홍수 피해가 적어서 그리고 평탄에서 전통 촌락이 입지했다. 여기도 굳이 따지자면 침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피수가 되겠죠. 됐죠? 이 정도만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사회 경제적인 요건은 이제 교통하고 방어인데 그냥 얘는 외우시면 돼요. 자, 먼저 교통은 크게 두 개로 구분해요. 전통 촌락이니까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말고. 자, 첫 번째는 도로교통. 도로라기보다는 육상교통. 자, 역원 제도라는 게 아마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조선시대 때 한양에 있는 임금이 동래, 부산에 있는 이제 신하한테 뭔가 편지를 보내야 돼요. 뭔가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럼 말을 타고 열심히 가는데 워낙 멀다 보니까 중간에 말을 바꿔주는 그런 국가에서 만든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걸 역이라고 불러요. 역. 자, 이 역은 서울역 또는 신림역 할 때 그 역이에요. 그게 이어져서 기차역에다가 지하철역에다가 역이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이제 말을 바꿔 타고 달려가더라도 당연히 며칠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쉴 수 있는 숙박 시설을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원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역원제도. 그럼 당연히 그런 게 있으면 그 주변으로 마을이 들어섰겠죠. 됐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지역에 가면 이름이 역이나 원이 들어가기도 해요. 역삼동의 역, 장후원의 원,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천교통. 자, 여기서 말하는 하천은 내륙 하천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천 지형 할 때 공부했잖아요. 우리나라는 하산 개수가 커서 수은 교통이 발달하기는 불리하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나루터 취락은 감조 구간, 바다에서 육지로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밀물대를 이용하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륙에서 바다로 빠져나갈 때는 썰물대를 이용하면 쉽게 빠져나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뒤에 진 또는 포로 끝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포, 영등포, 그쵸? 그 다음 노량진, 그런 곳들은 전부 다 옛날에 나루터가 있던 곳이에요. 물론 지방에도 이런 뭐 삼랑진 이런 것처럼 이런 동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산강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나주에 영산포라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루터 취락이다. 됐죠? 뭐 별거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방어를 위해서 당연히 뭐 해안가에 과거에 왜구들이 많이 왔던 곳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북쪽 이렇게 여진족이나 거란족이랑 이렇게 자주 다툼이 있었던 곳에는 뭐 성 같은 거 쌓았을 거고, 방어를 위해서 당연히 사람들, 군사들이 이렇게 주둔했겠죠. 그래서 거기에도 마을이 생겼더라. 자, 그래서 중강진, 통영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군사 시설 때문에 발달한 마을이에요. 취락이에요. 참고로 중강진 할 때 진이랑 여기 뭐 삼랑진 할 때 진이랑은 한자는 달라요. 뭐 굳이 한자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자, 별거 없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참고 자료는, 자료 분석은 우리나라 전통 취락 중에 가장 유명한 외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하회 마을을 나타낸 거예요. 하회 마을 워낙 유명하니까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하회 마을은 여기 지형도에서처럼요, 낙동강이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곳에 있어요. 굽이쳐 흐르는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등고선을 봤더니 등고선이 되게 촘촘한 부분이 있죠. 산간 지역이란 얘기잖아요. 뭐 산간 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해발 고도가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주변은 산이고 이렇게 굽이쳐 흐르니까 얘는 감입 공려 하천에 속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감입 공려 하천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사실 잘려 있긴 하지만 조금만 가면은 안동 시내가 있어요. 그럼 안동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낙동강이 이렇게 굽이쳐 흐르고, 당연히 이쪽은 우리가 말하는 하안 단구가 되겠죠. 거기에 있는 마을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굽이쳐 흐르면서 이쪽은 공경면, 이쪽은 보호면, 특히 여기가 되게 지금 급경사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지형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런 절벽 기호가 있기도 해요. 물론 여기다 그리면 안 되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그려야 되겠지만, 자, 얘는 육지에 있는 절벽을 나타낸다 그랬었죠. 앞에서 주상절리 할 때 제주도에 있는 하천, 그 다음에 한탄강 주변에 이런 기호가 하천 양옆에 있으면 주상절리였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하천에서도 공경면 쪽에는 이런 절벽 기호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됐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봤더니 얘는 밭기호,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너무 키웠나? 힘들어. 자, 여러분들 보이라고 일부러 확대한 건데, 자, 여기에 봤더니 좀 낯선 기호가 있죠. 알아두면 좋은 거라서 일부러 키운 거예요. 자, 얘는 이게 하나의 기호인데 물론 조금 다르게 표시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로는 물을 나타낸 건데 얘는 물이 약간 불규칙적인 거죠. 그래서 호수처럼 물이 많은 곳이 아니라 늪처럼 이제 물이 좀 불규칙하게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늪 또는 우리가 보통 습지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뭔가 심어져 있는데 이 모양이 약간 지저분하죠. 자, 우리가 논이라고 하는 건 되게 규칙적으로 심는 데 비해서 그런 늪이나 습지에는 여러 가지 그런 풀들이 마구잡이 막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잖아요. 그걸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늪이나 습지다. 그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하회 마을이 되게 유명한데 하회탈 당연히 유명하고요. 그것보다 이제 더 유명한 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2010년도에 전통 역사 마을이라 그래가지고 등재가 됐는데, 그다음 플러스 알파. 자, 안동에 있는 하회 마을 말고요, 성격이 비슷한 경주에 가면 양동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경주 양동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얘는 큰 강 옆에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도 되게 유명한 전통 마을이라서 같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안동 경주 세계문화유산 나중에는 외워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뻔한 말이긴 하지만 이 하회마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성씨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냥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북의 중심이니까 이렇게 대대로 모여서 살다 보면 마을이 그냥 한 성씨가 되겠죠.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명절 때 부모님 따라서 시골 내려갔더니 나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동네 어르신인데 나를 알아보는 같은 성씨 친척들이 많이 모여있는 마을도 있잖아요. 그런 마을을 동족촌이라고 불러요. 동족촌. 됐죠? 자,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전통 촌락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능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기능. 자, 기능은 참 촌락에 쓰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주로 거기에서 어떤 산업을 하느냐, 농사를 짓느냐, 아니면 물고기를 잡느냐, 그렇게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촌은 당연한 얘기지만 농사를 짓는 촌락을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보통 이제 평야 지역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과거에는 모내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추수를 할 때 많은 노동이 필요하니까 협동 노동성이 필요해가지고 힘을 모아야 돼서 특정한 장소에 이제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자연제방이면 자연제방, 아니면 근처에 있는 언덕, 구릉지면 구릉지, 그 집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다, 집중돼 있다. 그런 형태를 집촌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산지촌부터 할 건데 산지촌은 글자 그대로 산지에 있는 마을이에요. 산간 지역에. 산간 지역에 평지가 있나요? 물론 굉장히 적죠. 그런데 드문드문 있는데 계곡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계곡이 이렇게 약간 공류할 때 거기에 보호면 쪽에 평지가 퇴적작용이 일어나서 조금씩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띄엄띄엄 있는 좁은 평지를 따라서 집도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자, 물론 밭농사나 목축업이나 숲에서 나무 같은 거 이용하고 산나물 같은 거 채취하는 임업 등이 발달해 있는데, 자, 이런 산지촌은 이런 마을의 형태를 보면 산촌을 이룬다. 자, 우리 한자를 봤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산자가 아니죠. 자, 이 산자는 흩어질 산이에요. 집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멀리 흩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계곡에 있는 띄엄띄엄 있는 평지에 집 한두 채, 집 한두 채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혹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머지 건 되게 쉬운데 이거. 자, 우리가 지형도에서 네모난 이런 점은 집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그냥 점만 찍을게요. 이렇게. 자, 집초는 한 곳에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벼농사를 짓는데 평야 지역인데 노는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노는 평야 지역에 다른 곳에 당연히 이렇게 논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곳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거주지하고 농경지하고 거리가 가깝다 멀다? 멀다. 집만 모여 있고 농경지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산초는 자, 계곡을 따라서 이게 계곡이 만약에 이렇게 흐르면은요, 여기에 평지 조금 집 한 채, 여기에 평지 조금 집 한 채, 여기에 평지 조금 집 한 채. 물론 집 주변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럼 얘는 집하고 자신의 농경지하고 가까이에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농경지와 거주지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걸 물어본 적이 많아요. 자, 우리 이제 여기 교재에서는 그걸 다루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냥 혹시나 해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 우리가 어촌은 쉽죠. 물고기를 잡는다. 근데 어촌은 순수하게 물고기만 잡는 그런 마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가에 평야가 좀 있으면 물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농사도 지으면서 배 타고 물고기도 잡으면서 그런 어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촌을 반농 반어촌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냥 단어,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그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촌락의 변화가 생기는데, 자, 여기는 조금 체크할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설명할 거 좀 있어가지고 좀 잘 좀 들어주세요. 자, 촌락의 변화. 자,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도시다운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정도밖에 없었고 국민 대부분은 이제
농촌 지역에 전국에 골고루 이렇게 퍼져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도시가 발달하면서 그리고 대도시가 발달하면서 그 주변 농촌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농촌은 크게 두 군데로 구분을 해요. 자, 첫 번째는 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은 촌락, 도시에서 되게 멀리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은 촌락은 대도시 주변. 자, 서울로 치면 서울 주변에 경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에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조금만 나가면 논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비닐하우스도 되게 많고 그런 지역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먼저 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은 촌락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자, 여기는 경지 면적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뭐 농사 지을 사람도 많이 없고 워낙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논이 있어도 밭이 있어도 농사 안 짓고 놀리는 땅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막 이게 도로가 생기고 뭐 때로는 뭐 공장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경지 면적은 조금씩 줄어드는 중이에요. 근데 뭐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농가 수, 농촌에 있는 가구 수는 빠르게 감소했죠. 이촌 향도 현상,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촌락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당 경지 면적, 한 집당 농경지가 얼마나 넓느냐,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했다. 자, 얘는 보통 표나 그래프로 자료를 제시하고 맞냐 틀리냐 물어봐요. 근데 뭐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촌 향도 현상은 당연히 여러분들 사는 곳을 이렇게 옮기는, 이주하는 사람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인 거죠. 노인들은 당연히 평생 살던 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촌 향도 현상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일어나고요. 그래서 현재 촌락 지역은 농촌 지역은 고령화가 굉장히 심화되었다. 자, 선생님 고향이 되게 시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읍시긴 하지만 행정구역상은 면 단위거든요. 그래서 무슨 면, 무슨 리로 끝나요. 리. 그래서 선생님 시골 동네에 가면 앞에 정말 논밖에 없어요. 완전 시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노인정에 가잖아요. 시골 마을이니까 경로당에 가면 선생님 어머니가 올해 연세가 65인데 경로당에서 거의 막내예요. 쉽게 말하면 그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거죠. 그 고령화 현상이 진짜 심해요. 65인데 거의 막둥이, 심부름 다 하고. 아무튼 우리나라 농촌 동네 지역 고령화 문제가 진짜 심하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여기 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은 촌락. 자, 용어 하나만 일단 좀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들 근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근교 지역. 자,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 갑자기 멍해질 때가 있어요. 자, 근교 지역, 그 다음에 교외 지역. 이런 미안해요.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건 같은 걸 의미하는데, 자, 여기에 공통된 글씨가 있죠. 교가 뭐냐면은요, 옛날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성곽을 쌓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가 있었죠. 이 성곽을 교라 그래요. 교.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뭐 서울 같은 도시가 있으면, 대도시가 있으면 그 행정구역 경계를 교라 그래요. 그래서 근교라는 말은 대도시의 행정구역과 가까운 곳, 그런 뜻이고요. 교외라는 말은 이 교의 바깥쪽이란 뜻이니까 결국은 대도시에 가까운 이런 지역을 말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근교 농촌이라는 말은 이걸 풀어서 쓰면 이게 근교 농촌이 되는 거죠. 됐죠? 서울이랑 가깝다, 대도시랑 가깝다. 자, 그러다 보니까 풍경은 농촌이에요. 논, 밭, 뭐 비닐하우스, 집도 뭐 아파트는 별로 없고. 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냥 서울로, 대도시로 출퇴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당연히 아파트도 막 들어서고 있고요. 서울이랑 접근성이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중요 포인트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항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지리에서는. 자, 그래서 아파트, 공장 등 도시적 경관이 증가하며, 자, 여기 겸업농가 별표 좀 해주세요. 겸업농가 비율이 높음. 그 다음 대체로 전출 인구보다, 이사를 가는 사람보다 이사를 오는 사람이 많아서 인구가 증가해요. 풍경은 농촌에 가깝지만 대도시랑 가까우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도시로 통근하는 주민의 비율이 높다.
농사 짓는 사람도 있지만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다. 자, 이제 우리 겸업농가 설명 좀 할게요. 자, 우리가 겸, 어려운 한자는 아니죠. 물론 쓸 줄은 몰라도 무엇을 겸하다, 같이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농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농가. 그래서 어떤 가구가 있어요, 농촌에. 그래서 할아버지 있고요, 그다음 아버지 있고요, 뭐 삼촌 있고요, 가족 구성원이 있을 텐데, 자, 할아버지 농사 지어요, 1차 산업. 아버지 농사 지어요, 삼촌 농사 지어요. 그럼 가구가 오직 한 가지 산업에 종사하는 거죠. 이런 걸 전업이라고 불러요. 전업주부. 오직 집에서 가사 일만 하는 게 전업이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자, 할아버지는 농사 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근처에 있는 공장에 다니세요. 그 다음에 삼촌은 도시에 있는 회사에 다녀요. 자, 이러면 한 가구 안에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서로 다른 산업을 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겸업이라고 불러요. 겸업. 자, 그래서 전업과 겸업 뜻을 정확하게 구분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맨날 지역을 비교하는데 도별로 구분을 해보면 강원도, 뭐 경기도, 전라북도 도별로 구분을 해보면 겸업 농가의 비율, 숫자 말고요, 비율이 높은 도가 있어요. 이미 힌트는 다 줬어요. 농사 말고 1차 산업 말고 다른 걸 할 게 있으면 겸업 농가의 비중이 높아요. 딱 2개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경기도. 당연히 경기도는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주변에 도시가 많으니까 겸업 농가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다른 하나는 제주예요, 제주. 제주도는 관광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감귤 재배해가지고 뭐 바로 내다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식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농사 지으면서 그래서 경기와 제주가 겸업 농가 비율이 높다. 됐죠? 그다음 전업 농가의 비율이 높은 지역도 있어요. 자, 여기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완전 깡촌인데 농사밖에 지을 게 없는데 선생님이 말했던 선생님 고향 정읍 농사밖에 지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 중에 시골 이미지, 촌락 이미지가 강한 곳 세 군데만 적어줄게요. 첫 번째는 경상북도예요. 경상북도는 완전 시골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예요. 전라도 완전 시골이잖아요.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당연히 전라북도. 이렇게 세 군데가 우리나라에서 촌락의 성격이 강한 곳이다. 됐죠?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통 촌락하고 그 다음에 근교 농촌이라 그럴게요. 근교 농촌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여기는 땅값이 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무런 시설 없이 그냥 땅에서 농사를 지어요. 뭐 벼농사를 짓든 또는 뭐 밭농사를 짓든 그냥 맨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에 비해서 서울이랑 가까운 대도시랑 가까운 지역은 땅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벼농사 지어가지고는 수익이 안 맞는 거예요.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이나 그런 걸 먼저 건설한 다음에 거기에서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거죠. 주로 이제 채소 같은 것들 있죠. 자, 채소는 대도시에서 많이 소비를 하는데 먼 데서 채소를 재배하면 상추 같은 거 재배하면 서울로 가지고 오는 동안 얘가 막 충격 같은 거 받아가지고 금방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채소 같은 걸 신선한 것들은 서울 가까운 곳에서 재배를 해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시설 재배는 뭐 직관적이죠.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 안에서 재배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맨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건데 그걸 우리가 노지 재배라고 불러요. 노지. 자, 노지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우리 학생들은 아직이라기보다는 한자에 좀 약하니까 아는 한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늙은 땅인가?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늙을 노자. 그런데 이게 늙을 노자 농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노는 이슬로예요. 이슬로. 두음 법칙 때문에 니은 발음으로 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장, 지붕이 없는 곳에서는 이슬이 내리고요. 실내는 이슬이 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천정이 없다, 지붕이 없다, 맨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걸 노지 재배라고 한다. 됐죠?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촌락의 변화 사례 지역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촌락은
전통 촌락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한번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또 단어 하나만 알려줄게요. 자, 전통 촌락은 대도시에서 그 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그래서 전통 촌락을 다른 말로 원교 지역, 또 이런 데서 하는 농업을 원교 농업이라고도 불러요.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 이건 근교에 상대되는 개념이니까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자, 사례로 든 지역이 구례요, 구례. 구례 몇 차례 나왔죠. 지리산 밑에,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상지 할 때도 구례에 있는 선상지 나왔었잖아요. 자, 자료는 뭐 어렵진 않아요. 자, 자료를 천천히 보면은, 자, 구례가 70년부터 2017년이 되는 동안 인구가 7만 명이 넘었다가 지금은 2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구가 최근에 조금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공장 같은 게 들어섰나?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물어보거나 그리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가구 수를 봤더니 별로 변화가 없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할아버지, 그다음에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삼촌 한 집에 이렇게 구성원이 많았다면 이촌 향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계속 시골을 지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집은 그대로 있죠.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구성원들이 뭐 학교를 가기 위해서건 취직을 하기 위해서건 대부분 도시 지역으로 빠져나오면서 한 가구당 구성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는 급격하게 줄었는데 가구 수는 그대로다. 한 가구당 구성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구 구조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인구 수를 나타낸 건 아니고요. 인구 비율을 나타낸 건데 두 시기 동안, 자, 여기 이제 X축하고 Y축을 보면 이쪽은 연령이죠. 나이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각각 몇 퍼센트나 차지하느냐. 인구 피라미드를 이렇게 눕혀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양상만 보면 되거든요. 자, 70년 한번 볼게요. 70년. 70년을 봤더니 약간 밝은 색이니까 한번 끝자리만 이렇게 연결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70년에는 꽤 옛날에는 자, 구례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상대적으로.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2017년에는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렇게. 그리고 나이대를 봤더니 50살, 55살, 60살, 65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리거나 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저출산 고령화가 심하다 그러는데 전통 촌락 지역, 시골 지역에 가면 진짜 고령화 문제 심각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노인들만 잔뜩 있다 보니까 농사 지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 땅은 멀쩡히 있는데 농사를 못 짓고 놀리는 경우도 많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사례 지역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 여기도 가볍게만 체크할게요. 자, 이제 농촌 지역이 당연히 뭐 농사만 짓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어쨌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자, 자연 환경을 이용한 여가 공간으로 변화를 한다. 도시 사람들 와가지고 뭐 민박 체험, 농촌 체험도 하고 농사도 조금 지어보고 체험학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슬로우 시티라는 게 있어요. 슬로우 시티. 자, 글자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자, 시골 사람들이 선생님도 대표적인데 완전 정읍에만 살다가 19년 동안 서울로 이제 대학을 왔어요. 와서 이제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엄청 빨리 걸어 다니고요. 특히 지하철역 이렇게 뭐 환승하는 구간에서는 거의 뛰어다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바쁘게 살잖아요. 도시 사람들은 경쟁도 치열하고. 하지만 천천히 살면서 천천히 먹으면서 천천히 즐기면서 느리게 사는 데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걸 추구하는 게 슬로우 시티예요. 됐죠? 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좀 이렇게 적어줄 테니까 지금 외우지는 마시고요. 나중에 혹시 문제를 풀다가 기출문제를 풀다가 또는 다른 문제를 풀다가 나오면 그때 봐주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먼저 최초로 슬로우 시티로 지정된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여기는 정말 완전 시골이에요.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같이 이렇게 슬로우 시티가 됐으니까 신안. 앞에서 신안 한번 나온 적 있죠. 천일제염으로 유명한데 소우지 섬이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담양이에요. 담양. 단양 아니에요. 담양. 우리 대나무로 유명한 데 있잖아요. 전라남도 담양.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완도. 완도는 전라남도 해남 옆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우리나라 최초의 슬로우 시티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자, 전 세계에 있는 슬로우 시티는 당연히 규모가 대부분 작아요. 완전 시골이거든요. 그런데 꽤 큰 도시가 슬로우 시티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슬로우 시티 중에 규모가 제일 큰. 그래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도시 특징이 워낙 뚜렷해서 그래요. 그게 어디냐면 전주예요. 전주. 아니 무슨 전주가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데 도청이 있는 곳인데 무슨 슬로우 시티야? 전주 안에서 어디가 슬로우 시티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전주하면 알고 있는 거 한옥 마을이죠. 체크 좀 해두세요. 슬로우 시티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건 자 앞으로 뭐 귀농하라고 그 다음에 귀촌하라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골 지역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지원금도 많이 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 말장난 같긴 한데 자 1차, 2차, 3차 산업을 결합해서 1, 2, 3을 더하면 6차가 되잖아요. 물론 실제로 뭐 6차 산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마케팅인 거죠. 그래서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뭐 물건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체험하고 뭐 서비스하는 거 그런 걸 어쨌든 결합해가지고 농촌을 좀 살려보자 그런 의미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나라의 전통 촌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정주 공간 및 도시 발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약간 낯선 용어가 나오죠. 정주. 정주는요, 정착해서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머물러서 한 곳에 살다 보면 마을 또는 이제 도시가 생기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주 공간은 크게 도시와 촌락으로 구분을 하는데 둘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자, 도시와 촌락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도시는 주민 대부분이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촌락은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보통은 50%를 기준으로 잡아요. 1차 산업이 50%가 넘어가면 촌락. 그 다음에 촌락보다 상위 계층의 정주 공간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다음 장 보면 계층이란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거든요. 그거 공부한 다음에 다시 보면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그 다음 도시보다 하위 계층의 정주 공간이다. 살아가는 공간이다. 그 다음 여기는 토지를 집약적으로, 집약적이란 말은 약간 어려운 한자인데 그냥 알차게, 알뜰하게,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도시에 비해 토지를 조방적으로, 요즘은 거의 안 쓰는 말인데 역시 집어 넣어놨네요. 얘는 땅값이 싸니까 이렇게 뭐 알차게,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노인들이 일이 힘드니까 아예 토지가 있는데도, 논이 있는데도 농사를 안 짓고 놀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이렇게 짓더라도 여기는 높게 막 올라가는 데에 비해서 여기는 높은 건물을 굳이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엘리베이터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땅을 많이 사서 낮게 지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밑에거든요. 자, 도시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의 역할을 한다. 그에 비해서 촌락 지역은 물론 그 도시랑 가까운 촌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도시의 배후지에 해당하며 도시의 식량과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고 돼 있죠.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중심지하고 배후지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물론 오른쪽에 보면 정주 체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국가 또는 한 지역에 분포하는 도시와 촌락의 일련의 집합을 정주 체계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지표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도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라고만 적을게요. A 도시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하는 기능은 약간 추상적인데 이렇게 종합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 때는 구체적인 거 한두 가지를 들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예를 들면 교육 기능이 있어요. 교육 기능. 자, 여러분들 선생님 시골 고향은 정읍은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전문대가 하나 생기긴 했는데, 그래서 촌락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어떻게 다닌다지만 대학교에 진학하려면 무조건 도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시는 도시 기능 중에 이제 하나인 고차 또는 고급 교육 기능을 제공한다. 어디에 제공하냐면 도시에도 제공하지만 주변 지역에도 그런 교육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 기능이 생기거나
뭔가 영향을 미치는 중심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이 도시에서 제공하는 교육 기능이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대학교들도 많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육 기능이 어느 공간 범위까지는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친구들은 만약에 대학교를 가면 이 도시로 올 거고요. 그다음에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친구들은 이 도시가 아니라 이 지역 근처에 있는 비도시에 있는 대학을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도시의 기능이 미치는 공간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A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도시가 있으면 B도시 주변으로는 B의 영향을 받는 지표 공간이 생겨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핵심 키워드를 하나 알려줄 건데 중심지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는 이 주변 지역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교육 기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교육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로 이렇게 통학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거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지와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 범위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중심지의 영향을 받는 공간 범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공간 범위를 배후지라고 불러요. 배후지. 그러면 이제 A 도시 주변으로는 A의 배후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도시 주변으로는 B의 배후지가 있는 거죠. 됐죠? 자, 물론 C 도시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뭐 D 도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정주 체계라고 하는 건 도시와 촌락, 그 주변 촌락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걸 약간 추상적으로 정주 체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주 체계는 이제 이렇게 가장 작게는 촌락과 그 중심에 있는 도시, 이걸 말하기도 하지만, 자, 이제 도시와 도시들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얘는 이제 지방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일반시. 예를 들면 여기는 정읍시. 물론 여러분들은 정읍은 좀 친해질 거예요. 이제 아마 이름은 좀 익숙하죠. 정읍 바로 옆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요, 김제가 있어요. 김제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전문대라도 하나 있지만 여기는 지금 전문대도 없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사는 친구가 만약에 사는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도시로 가긴 가는데 더 큰 도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들끼리도 규모가 달라요. 제공하는 기능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지에도 어떤 층이 있다. 규모가 서로 다른 걸로 구분이 된다. 지금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우리가 계층 구조라고 부르는데, 됐죠? 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예를 자세히 들었으니까 우리가 병원 한번 볼게요. 병원. 자, 선생님 시골 동네 고향에는 약국도 없어요. 보건소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려면 여기 도시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김제에 사는 어떤 시골에 사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면 김제 시내로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많이 아팠어요. 큰 병에 걸린 것 같아. 그럼 종합병원에 가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종합병원이 물론 실제로 여기는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정말 큰 도시에 있는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가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이 도시에는 없으니까 더 규모가 큰, 여기서는 이제 계층이 높은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쨌든 규모가 크고 기능이 더 많은 그 도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은 하는 기능과 영향력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어떤 체계는 영어로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더라. 규모와 기능이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더라.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뒤에 가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밑에 상호 보완적 관계인 도시와 촌락. 자, 도시와 주변 촌락은 정주 체계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 관계에 있다. 자, 기능에서 핵심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도시는 행정기관, 상업시설 등이 모여있는 중심지로 촌락에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요. 촌락은 도시에 식량을 공급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도시 사람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뭐 뻔한 내용이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최근의 변화. 사실 최근도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도농통합시를 이야기할 건데 1995년에 도농통합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1995년이면 최근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인데 자, 용어가 조금 그렇죠. 자, 아무튼 도농통합시라는 거 설명을 좀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1994년도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시장이든 뭐 군수든 국가에서 임명했거든요. 주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 그다음 뭐 이렇게 관악구청장 다 나라에서 임명했었어요. 공무원들 중에. 근데 95년도부터 주민들이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변화가 생긴 건데 물론 실질적인 이유는 이게 군수, 시청, 시장 그런 고위 공무원이 굳이 많을 필요가 없으니까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보세요. 자, 이제 선생님 고향 정읍을 예를 들면은 자, 도농통합시가 생기기 전에는 도시와 농촌이 통합되기 전에는요. 오늘날 정읍시지만 그 당시에는 정주시가 있었어요. 정주시 중심에. 우리가 보통 이걸 읍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그 주변 지역으로는 정읍군이 있었어요. 정읍군. 행정구역이 시와 군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더니 자, 선생님 고향 여기에서는 고등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또는 이제 큰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심지어 약국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골 지역은 이제 시내버스가 어떻게 운행을 하냐면은요. 여기에서부터 시내로 갔다가 다시 이 시내버스가 다시 여기 왔다가 이런 식으로 왕복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 또 버스는 이렇게 왕복을 해요. 이런 식으로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행정구역만 다를 뿐이지 주변에 사는 사람도 이 도시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어요. 병원을 가든 시장을 가든 약국을 가든 뭐 노래방을 가든 다 여기로 가야 되니까 학교를 가든 그렇죠. 그래서 행정구역만 나뉘어졌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의 생활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시장 군수를 굳이 따로 뽑아야 되느냐, 굳이 고위 공무원 많이 만들어야 되느냐, 통합하자. 그래서 얘가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을 좀 하자. 그렇게 만든 게 도시와 농촌을 통합해서 새로운 시를 만들자. 이게 도농통합시예요. 됐죠? 개념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1995년도에 우리나라 꽤 많은 곳이 도농통합시가 됐고요. 물론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몇몇 도시들은 몇몇 그런 지역들은 나중에 통합이 되기도 했어요. 조금 이따가 좀 재미있는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도농통합시 개념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연도는 좀 외워두세요. 1995년. 이게 조금 중요해요.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자주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어떤 역사에서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니까. 됐죠?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에 농촌은 이제 농공단지라 그래서 농촌 지역에 있는 조그만 공장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농촌에서 겨울에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노동력이 남는 거죠. 그거 이용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잘 운영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2차, 3차 산업도 조금 하고 있는 거고 농사만 지어서 살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손이 부족하니까 농경지를 막 놀리기도 한다 그랬었죠. 그러면 그 농경지를 이제 어떤 회사한테 맡겨서 임대료를 받고 그 회사는 땅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대규모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걸 위탁 영농회사라고 부르고요.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영농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그런 용어들이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초는 지금까지는 연근해 육지랑 가까운 바다에서 물고기를 주로 잡았다면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지금은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잡는 건 뭐 잡는 거고 키워보자. 양식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관광산업도 점점 늘리려고 한다. 뻔한 거니까 역시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넘겨서 자, 도시와 농촌의 만남 도농통합시. 자, 여기는 뭐 내용은 별거 없는데 아까 말했던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발표 수업 하려거든 뭐 재미있는 사례 지역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흥미 위주로 또는 아니면 거기에 사례 주민들의 어떤 실제적인 뭐 의견 그런 거 조사해가지고 발표해도 참 좋을 거예요. 자, 물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 외에도 되게 많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여기에 도농통합시라고 돼 있고 이거 하얀 것들이 있죠. 여기에는 시 규모의 그런
도시 지역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정말 완전 시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이런 데들은 우리는 다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나마 도시다운 읍내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먼저 이제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봤더니 이제 크기가 대부분 비슷하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같은 규모니까, 같은 단위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단 제일 규모가 작은 시군 중에 제일 작은 시군이 어디냐면요, 여기에 울릉도가 제일 작은 군이에요.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다 크기가 고만고만한데 여기가 좀 눈에 띄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증평군이라는 곳인데 당연히 뭔가 사연이 있겠죠. 다른 데에 비해서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여기는 이제 서울에 비하면 얼마쯤 되냐면은 대략 서울보다 얘가 8분의 1쯤 되나? 아무튼 굉장히 작은데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궁금한 사람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곳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도 조금 재밌어요. 여기. 자, 이렇게 묶어서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도 굉장히 조그만한 게 있죠.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기에 있는 데가 얘가 전주고요. 그 다음 그 주변에 있는 이 군에 해당하는 게 완주군이에요. 완주군. 그런데 여기 조그마한 건 뭐냐면요, 완주군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주군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좀 재밌죠. 왜 그러냐면 원래는 완주군이 이렇게 이어져 있었는데 나머지 지역은 완주군보다는 이렇게 주민들이 나는 전주시가 되면 좋겠어. 주민들이 합의해가지고 전주시로 통합이 됐는데 여기 지역 사람들만 나는 여전히 완주였으면 좋겠어 하고 통합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남아있는 지역도 있다. 됐죠? 그 다음 또 재미있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또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는 원래 통합되기 전에는 얘는 적어줄게 또 사천군이 있었어요. 사천군. 주변 농촌 지역이 군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부에 있던 시가 삼천포시였어요. 삼천포. 자, 여러분 삼천포란 이미지 어때요? 물론 선생님은 삼천포 뭐 주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삼천포로 빠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물론 그 말에도 유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삼천포란 말이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삼천포 사람들은 정작 별 느낌이 없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미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뭘로 할까? 보통은 시의 이름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군의 이름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되면서 사천시가 됐어요. 자, 사천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중요하게 다룬 건 아니고요. 앞에서 선상지 할 때 바닷가에 있는 선상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선상지가 있는 곳이 사천시예요. 됐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체크할 건데 여기 체크할 거. 여기. 아까 증평군 바로 옆이긴 한데 얘는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대전, 여기가 세종시. 그 다음에 여기는 청주라는 데요. 청주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청원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청원군 사람들이 계속, 청주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한동안 계속 통합되는 걸 반대해가지고 굉장히 최근에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인구가 되게 좀 많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대규모 도농 통합시가 최근에 생겼다. 참고로 이 청주시는 충청북도 도청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청도는 대전, 세종, 여기 청주시, 여기가 충청도의 중심 지역이에요. 됐죠?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대별 도시 발달의 특징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참고로 여기는 이제 뭔가 필기할 게 조금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꼼꼼하게 할 건데 양이 조금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뒤에 수도권 단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면 대도시권 단원도 따로 있는데 원래는 나눠서 하던 건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기에 이렇게 몰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은 해주겠지만 지금 당장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 여기다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복습을 할 때 이거 여기 가면 있어. 복습할 때 활용하시면 돼요. 됐죠? 한 번에 끝낼 수 없어요. 자, 우리나라의 도시 발달의 특징, 역사를 봤더니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할게요. 뭐 조선시대는 도시라고 할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오늘날 도시랑은 너무 많이 다르니까. 자, 일제강점기는 자 초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쌀을 일본으로 많이 가져갔죠. 그래서 평야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가 성장했다. 대표적인 도시가 군산, 목포예요. 그래서 특히 목포 같은 데 가면은 일제시대 건물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다음 후기에는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 그러는데, 자 병참이라는 말 일상생활에서는 아예 안 쓰죠.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병참 그냥 외웠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찾아봤더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을 지원해 주는 걸 병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그래서 1930년대에 뭐 중일 전쟁 일으키고 뭐 만주 사변 일으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주 대륙이랑 중국이랑 가까운 한반도 북쪽 지역을 이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그래서 뭐 중화공업도 발달시키고 무기 공장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도시가 발달했다. 그래서 관북 해안 지역에 있는 청진이나 함흥 등이 이때 발달한 공업 도시예요. 됐죠? 자, 이걸 뭐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광복 후, 그다음 1950년까지. 자, 이때는 일제강점기 때 외국으로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뭐 자기가 원래 살던 농촌으로 가는 건 아니고 대부분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로 몰려들었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거든요. 그럼 당연히 북한 고향을 떠나서 남한으로 전쟁 때문에 넘어왔는데 그럼 어디에 정착했을까? 당연히 그나마 먹고 살 게 있는 도시 지역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구 과밀화와 슬럼화가 되게 심했다. 자,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도시에 살 수 있는 적정 인구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생활 수준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급 주택을 슬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자, 설명을 하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는다.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중요한 건 1960년대부터예요. 설명할게요. 자, 1960년대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도시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이촌 향도 현상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촌 향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때는 뭐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별 볼 일이 없었고요. 워낙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그나마 기반 시설이 있던, 사람들도 많이 원래 살고 있던 서울과 부산 등 일부 대도시로만 인구가 마구마구 몰려요. 됐죠? 그래서 서울과 부산 등이 발달했다. 1960년대에. 자, 그리고 1970년대에는 이제 우리나라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아졌으며 그 다음에 서울, 부산 외에도 광주, 대전 등 지방의 대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이 서울, 부산으로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사람이, 촌락에 사는 사람이 서울까지는 못 가더라도 뭐 광주나 또는 여기 뭐 대전에 대학이 있으니까 거기 대학 졸업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렇게 거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 대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중요해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래서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가지고 제품을 만든 다음에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그럼 공장을 짓기에 유리한 곳은 바닷가죠. 특히 우리나라 남동 쪽에, 임해는 바닷가란 뜻이거든요. 바다에 접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해 지역에 이런 도시들이 발달했는데 그게 1970년대부터다. 얘네들은 전부 다 중화공업 도시인데, 자, 이름만 조금만 더 추가해 줄게요. 지금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적어놓고 나중에 보시면 돼요. 포항, 울산, 여수, 창원 더하기 광양 더하기 구미 더하기 거제. 나중에 공업 단원에서 나오는 도시들이에요. 미리 이름 좀 적어 놓으세요. 됐죠? 그 다음에 1980년대 이후는 자, 조금만 고칠게요. 80년대라고 하지 말고 1990년대라고 그럴게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설명할게요. 자,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성남, 안산, 고양, 김해, 양산, 경산 등의 위성도시 및 신도시가 성장했고, 이런 걸 교외화 현상이라고 한다. 자, 얘는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필기 따로 할게요. 자, 1980년대 뭐 초반, 중반까지는 서울,
서울,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여기 대구 이렇게 큰 도시들 중심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도시들은 좀 이제 빼놓고 서울을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제 서울로 오다 보니까 서울은 1988년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요. 참고로 여러분들 2020년 현재 서울의 인구 얼마? 약 1000만 명. 그래서 이미 30년 전에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돼요. 됐죠? 그런데 지금도 서울이 뭐 땅값이 비싸고 교통체증이 심하고 뭐 환경오염이 심하고 난리인데 이때는 어땠을까요? 정말 난리였겠죠. 그래서 서울의 주거 환경이 너무 나빠지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 지역으로 좀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서울 주변에 아파트를 막 짓기 시작해요. 그런 계획은 1980년대 말에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건물을 막 짓고 실제로 서울 사람들이 서울 주변으로 본격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반부터예요. 정확히는 1992년부터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요. 서울 땅값 너무 비싸고 집값 너무 비싸니까 서울에 살고 싶지만 경기도로 나가는 사람 지금도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인구나 아니면 원래 서울에 있던 공장 같은 게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외화 현상이라고 한다. 자, 앞에서 교외라는 말 단어 설명해 줬었죠. 행정구역, 대도시 행정구역이 교구역, 그 바깥쪽이 교외니까 이 안에 있던 인구나 산업이나 공장 같은 게 빠져나간다. 됐죠? 그래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새로운 막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 그런 걸 신도시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서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주거 기능이 먼저 빠져나갔을까 아니면 공업 기능이 먼저 빠져나갔을까요? 물론 다 빠져나간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공업 기능이 더 먼저 빠져나가요.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인데 뭐 이유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자, 일단 공장은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뭐 시끄럽고 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죠. 일자리이긴 하지만 근데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 빠져나가면 사람들은 그냥 공장을 따라서 같이 이동할 수 있어요. 직장을 따라서 이동하면 돈은 거기서 버니까 그 옆에 집을 새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거 기능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자, 서울 사람들이 주변으로 이제 집을 옮겼어요. 아파트를 사가지고 옮겼어요. 직장은 여전히 어디에 있죠? 서울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빠져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교통이 발달해야만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가용을 내가 산다든지 사더라도 뭐 도로가 있어야죠. 그리고 지하철이 확장되고 도로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조건이 갖춰준 뒤에야 인구가 빠져나가거든요. 주거 기능이 빠져나가거든요.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그래서 1980년대를 1990년대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서울에 있는 공업 기능이 1980년대 초부터 빠져나가긴 했어요. 공업 기능만. 주거 기능은 90년대 초부터 빠져나갔고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건 주거 기능이니까 1990년으로 바꾸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체크 하나 좀 할게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공업 기능이 빠져나갔는데 서울 바로 옆으로 빠져나가는 건 웃기죠. 오염물질 같은 거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좀 멀리 빠져나갔어요. 나름. 그게 어디냐면요. 안산이에요. 안산. 그래서 서울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보다 안산의 인구가 더 빨리 증가하기 시작해요. 적어줄게요. 1980년대부터 안산은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공업 기능이 빠져나가면서. 됐죠? 그에 비해서 이제 서울 주변에 여러 개의 이제 위성 도시가 발달하고 신도시들이 생겼는데 이런 신도시들은 1990년 이후로 성장했다. 구분 좀 해놓으세요. 됐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용어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위성 도시라는 말이 있고요. 위성 도시. 그다음에 신도시라는 말이 있어요. 신도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위성 도시, 신도시. 뭐 섞어 쓰기도 하지만 명확한 뜻은 이거예요. 자,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행정구역상 서울 주변으로 다른 이제 행정구역들이 있겠죠. 자, 예를 들면 고양시, 뭐 부천시, 안양시, 뭐 성남시, 뭐 남양주시 해가지고 행정구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주거 기능이 빠져나가면서 여기 예를 들면 성남이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성남에도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옛날 시가지가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옛날 시가지가.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빠져나오면서 아파트를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논이나 밭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건설하면서 쉽게 말하면 새로운 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런 게 신도시예요. 그래서 위성 도시는 여러분들 행정구역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서울 주변에 있는 고양시, 뭐 성남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신도시는 위성 도시 안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새롭게 생긴 행정구역이라기보다는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물론 섞어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다시 계속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할까? 이제 낫이 익은 이제 도시 이름 또는 지역 이름이 나올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 기능이 주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신도시들을 건설했는데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계획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980년대 말에 계획해가지고 90년대부터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그런 신도시를 일기 신도시라고 불러요.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는 모두 5곳이 있고요. 실제로 시험에서 물어보는 곳은 2곳만 물어봐요. 그리고 이 2개는 죽었다 깨어나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도 사람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서울의 인구는 자꾸 늘어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좀 먼 곳에 가까운 곳에 일기 신도시를 건설하고요. 좀 먼 곳에 2기 신도시를 나중에 추가로 건설해요. 자, 2기 신도시는 2000년 넘어서. 근데 얘는 개수가 많아서 얘는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지 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아무튼 2기 신도시는 여러 곳에 건설을 했다. 시기는 2000년 이후에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기 신도시 5곳, 그중에 2곳 외워두시라 그랬죠. 자, 첫 번째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일산 신도시예요. 일산 신도시. 근데 우리가 일산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산 신도시라고 부르지. 그럼 일산 신도시는 어디에 있냐면요, 고양에 있어요. 고양시 일산구예요. 고양시 일산구. 그다음에 또 우리가 분당이라는 말 익숙하죠? 분당도 시 아니잖아요. 분당시 없어요. 분당구예요. 그럼 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남시에 있는 거예요. 성남시. 이 두 개 외워두세요. 그다음 나머지 3개는 빨리 할게요. 평촌 신도시가 있는데 평촌 신도시는 어디에 있냐면 안양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중동 신도시가 있는데 얘는 부천에 있어요. 부천에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군포에 있는데 산본. 갑자기. 자, 산본 신도시가 있는데 얘는 군포시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좀 이름이 낯설죠.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 안 물어보고요. 일산, 분당, 얘가 고양, 성남에 있다. 그건 꼭 기억해 주세요. 됐죠? 그다음 2기 신도시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굳이 몰라도 상관없고.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자, 이제 설명을 쭉 했는데, 자, 서울 주변에 이렇게 위성도시, 신도시가 생기면서 교외화 현상이 나타났다. 됐죠? 근데 이제 대구하고 부산도 규모는 좀 작을 뿐이지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얘네들도 충분히 대도시니까.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위성 도시들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위성 도시는 원래 있었죠. 성장하면서 얘네들도 그런 독특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부산 주변에는 위성 도시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있는 양산, 몇 개 안 되니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는 김해, 양산, 김해. 자, 우리 교재에 도시 이름 나올 거니까 양산, 김해 이름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대구가 이렇게 있으면 대구 동쪽으로 경산이라고 있어요. 대구의 위성 도시예요. 됐죠? 자, 이제 설명한 김에 딱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얘는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옛날 1980년대까지는 서울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대 초부터 서울에 있는 주거 기능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신도시들이 생긴 거죠. 위성도시가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직장은 여전히 서울에 있고 여기는 지금 거주 기능만 옮겨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사를 갔지만 직장은 여기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 서울로 들어와야 되고
퇴근 시간이 되면 다시 빠져나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되게 심각하게 생겨요. 일단 그건 현상이고 뒤에 가면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자 중심에 있는 대도시, 여기서는 서울이죠. 서울하고 주변에 있는 이런 도시들하고 상호작용이 굉장히 밀접하죠. 이 도시는 이 도시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장이 다 여기에 있으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중심 도시하고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하고 또는 이런 지역들하고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한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대도시권이라고 불러요. 권역. 그래서 서울 하나만 말할 때는 대도시지만 교외화 현상이 일어나면 대도시권이 형성이 된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대도시권은 수도권이에요.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됐죠? 자, 조금 설명을 길게 했지만 아마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아요. 자,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뭐 다시 돌려가지고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고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 줄 거예요. 대도시권 단원이 따로 있어요. 미리 예습하라고 큰 틀만 잡은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자, 그럼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와서 자, 사람들이 서울 같은 대도시로 막 몰리고 그 다음에 대도시에서 그 주변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농촌 사람들은 이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로는 몰리지 않아요. 어차피 가려거든 한 방에 서울이나 수도권, 경기도로 가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는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감소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만 좀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그런 단어가 나오면 반갑게 맞이하시면 돼요. 도시가 축소되고 있다. 인구 규모가 엄청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런 도시를 축소도시라고 불러요. 축소도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소도시가 정읍이에요. 좀 슬프지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농통합시가 만들어졌는데 1995년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딱 하나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화율 그래프가 있는데 뭐 꼼꼼하게 할 생각은 없고요. 도시화율 뜻 먼저 살펴볼게요.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도시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몇 %가 되느냐. 그래서 도시의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 시기가 있는가 하면 도시에 100%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70%를 넘어가면 얘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요. 농촌에도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촌락에도. 됐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도시화의 종착 단계라고 불러요. 종착 단계. 그리고 이제 종착 단계가 시작되면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 단계에서 적어줄게요.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고 교외화 현상이 진행이 되면 뭐가 형성이 되냐면 대도시권이 형성이 된다. 아까 설명했던 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 설명을 할게요. 자, 도시 체계에서 체계는 앞에서 얼핏 이야기를 했었죠. 정주 체계 할 때 그 체계예요. 그래서 정주 체계는 촌락을 포함해 가지고 어쨌든 정주 공간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떤 법칙,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면 어떤 시스템을 말한다면 도시 체계는 이제 촌락을 빼고 중심지인 도시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 체계보다는 조금 작은 개념이죠. 자, 아무튼 도시라고 하는 건 중심지다. 중심지. 자, 중심지는 주변 지역이나 다른 도시 및 촌락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근데 여기에 봤더니 다른 도시란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도시도 이제 중심지가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시는 크게 성장해서 도시마다 하는 기능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정읍 같은 조그마한 도시는 대학교 같은 게 없고 그다음 뭐 대학병원 같은 것도 없지만 전주만 하더라도 사는지 대학교가 여러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병원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중심성이라 그러는데 도시의 규모가 도시의 기능이 다르더라.
됐죠? 그래서 계층이 형성된다고 말을 해요. 이것도 약간 추상적인 개념인데, 자, 계층이라고 하는 건 규모와 인구 규모와 그 다음에 도시가 하는 기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살짝 바꾸자면, 완전히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등급이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도시를 봤더니 1등급, 그걸 고차 도시라고 부르거든요. 높은 등급 1등급 도시들은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기능도 많아요. 대신 숫자는, 자, 우리가 서울 같은 게 대표적인 대도시, 고차 도시거든요. 얘는 숫자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내려가면 4등급은 이제 지방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숫자는 무수하게 많고요. 뭐 무수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수십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 도시가 하는 기능은 좀 적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계층이라는 말이 나오면 도시마다 규모와 기능이 다른 어떤 그룹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밑에 있는 중심지 이론은 뭐 지금은 거의 물어보지 않고 혹시 내신에서 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조금만 살펴볼게요. 자, 얘는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고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중심지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도시가 대도시가 있고 중도시가 있고 소도시가 있고 고차 도시, 저차 도시,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그 중간이에요. 됐죠? 기능은 이쪽이 훨씬 더 많고요. 다양하고 이쪽은 기능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단 개념 잡으시고요. 자, 소도시부터 볼게요. 자, 여기 화면을 봤더니 소도시 조그마한 까만 점은 숫자가 되게 많고 대도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높은 등급은 인원수가 적은 것처럼 큰 도시들은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도시는 숫자가 많을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소도시를 봤더니 일단 하나만 봐볼게요. 하나만. 얘를 봤더니 얘는 소도시예요. 그러면 여기 주변, 여기는 뭘까요? 촌락이죠. 그래서 이 조그만한 도시는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소도시가 있으면 이 육각형의 안쪽은 이 소도시의 배후지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당연히 다른 지표 공간에는 또 다른 소도시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소도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소도시가 여러 개가 분포하는데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더 큰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4년제 대학이 없지만 고등학교까지밖에 없지만 대학교가 필요한데 그중에 대학교는 또 한 군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교가 생기게 되면 뭐 종합병원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점점 이렇게 기능이 커져서 중간 규모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소도시로 이렇게 둘러싸인 곳에 가운데쯤에 중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 원리로 중간 규모의 도시, 중간 규모의 도시, 중간 규모의 도시, 중간 규모의 도시, 중간 규모의 도시. 자, 우리가 4년제 대학이라 해서 다 똑같은 4년제 대학은 아니죠. 그래서 지방에도 분명히 4년제 대학이 있지만 더 학과가 많고 그다음에 학생 수도 많고 그다음에 연구시설도 더 많은 더 규모가 큰 대학도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도시에는 같은 교육 기능이라도 더 높은 차원의 더 고급 기능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대도시는 배후지가 더 넓겠죠. 그래서 이 대도시의 배후지는 요만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쪽에는 다른 대도시가 또 요만큼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건 중심지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계층 구조라는 걸 이루고 있는데 계층은 도시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서 배후지의 면적도 다르고 어쨌든 이렇게 서로 등급 계층이 구분이 된다. 그렇게 기억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건 이론상의 내용이었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도시가 어떻게 체계,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느냐 그걸 살펴볼게요. 자, 이거 살펴보기 전에 하나만 구분 좀 해줄게요. 자, 이제 용어가 도시 체계, 뭐 도시 구조 뒤에 가면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체계부터 다시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자면 여러분 써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시 체계란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걸 정리하는 거거든요. 도시들 여러 개가 있는데 도시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전체적인 시스템을 도시 체계라고 한다. 일단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지금 실컷 도시와 도시 얘기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단어는 도시 구조거든요. 그 도시 구조는 계속 도시 내부 이야기만 할 거예요. 어떤 도시가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튼 많이 다른 거니까 일단 좀 정리를 해놓을게요. 자, 그래서 도시 체계는 도시 간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도시 간의 계층 구조다. 상호작용이 포인트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호작용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요. 도시와 도시 사이에 뭔가를 주고받는, 고속버스가 왕복한다든지 또는 인터넷 데이터가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하는지, 전화 통화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일정한 법칙. 이거에 따라서 도시 체계가 구성이 되거든요. 일단 적어놓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일정한 법칙. 도시와 도시가 상호작용을 하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자, 크게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는 거리. 자, 여러분들 거리가 가까우면 상호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리의 반비례예요. 상호작용은. 거리의 반비례고요. 사실 정확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그냥 거리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구 규모하고 관련이 있어요. 인구 규모. 자, 서울에서 두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한 도시는 인구가 엄청 많고요. 한 도시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럼 어디랑 상호작용을 많이 하죠? 당연히 인구 규모가 큰 도시랑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작용을 하면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이에 있지만 인구가 한 10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가 있으면 상호작용이 많지는 않을 거고요. 인구가 워낙 적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산 같은 도시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구가 부산은 350만 명 정도 돼요. 거리가 좀 멀어도 인구 규모가 워낙 크니까 상호작용을 많이 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부산에 가는 버스는 진짜 많아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작용해서 두 도시의 상호작용을 결정한다.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넘어가기 전에 마침 지도가 있어서 이거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자, 1970년하고 2015년에 우리나라 도시 발달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 자, 70년은 아직 우리나라 중화공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60년대의 상황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서울만 엄청 커 있고요. 부산도 상당히 크고 대구 정도만 좀 눈에 띄지 뭐 광주나 뭐 대전이나 이런 건 그닥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서울 주변으로 봤더니 수원, 의정부, 인천 정도만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위성 도시들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화공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그다음에 1980년대 말부터 교회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늘과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자, 크게 두 가지 정도만 구분할게요. 서울 주변에 서울을 중심으로 수많은 위성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위성 도시 안에는 신도시가 생겼는데 이건 교외화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그 결과 대도시권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교외화 현상은 다른 데서도 나타나요. 어디냐면 부산을 중심으로 김해와 여기 양산, 그 다음에 대구가 있으면 그 옆에 경산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도 교외화 현상이 나타났다. 부산권, 대구권, 대도시권이 형성이 됐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생겼는데 남동 임해 지역에 공업 도시들이 새로 생겼는데 이런 공업 도시를 신흥공업 도시라고 불러요. 새로 생긴 공업 도시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생긴 거예요. 됐죠?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던 이제 중심지가 이렇게 규모와 기능에 따라서 계층이 나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뭐 저차 중심지 또는 1차, 2차, 3차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냥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로 구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뭐 매번 물어보기는 하는데 내용은 쉬워서 여러분들 좀 빠르게 정리 좀 해줄게요. 자, 사례는 대도시예요. 대도시, 얘는 소도시예요. 자, 그리고 중심지는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범위를 줄이면 쉽게 더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종합병원이라 그럴게요. 종합병원. 병원 중에 종합병원. 그 다음에 얘는 동네 의원이라 그럴게요. 의료 기능을 수행하지만 얘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많은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얘는
뭐 감기 정도나 고치는 거죠. 뭐 비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먼저 중심지는 얘가 상대적으로 고차 중심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저차 중심지가 되는 거고요. 중심지 기능은 많고 적고 얘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심지 수는 자, 우리가 종합병원이나 대도시는 숫자가 적고요. 그 다음에 동네 의원은 정말 동네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그 다음에 중심지 간 거리는 자, 대도시는 숫자가 몇 개 안 되니까 서울과 대전과 광주와 부산은 서로 띄엄띄엄 멀리 떨어져 있죠. 멀다. 하지만 동네 의원들은 동네마다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의원과 의원 사이의 거리는 가깝죠. 그렇죠? 자, 이제 때로는 자, 이걸 백화점이라 그러고요. 이걸 편의점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편의점은 숫자가 되게 많은 만큼 어떤 편의점에서 보면 바로 근처에 또 편의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백화점은 서울에 25개인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백화점 물론 모여 있는 곳도 있지만 백화점과 백화점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를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시의 인구 규모와 거리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하는 게 결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약간 특수성도 더해져 가지고 면적이 좁잖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서울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도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려운 건 없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자,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도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제일 큰 도시 서울, 그 밑에 이렇게 광역시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 도시들 수직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인구와 기능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서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종주 도시화 현상.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사실 일상에서 쓰는 말은 아니라서 나오면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 하긴 하더라고요. 자, 종주 도시화는 영어보다는 한자보다는 영어로 알아두면 좋아요. 자, 영어로는 프라이메이트 시티라고 불러요. 프라임, 으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도시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1등 도시하고 2등 도시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걸 프라이메이트 시티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말로 종주 도시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렇게 인구 격차가 벌어져야 규모 차이가 커져야 과연 이게 심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뭐 공식 아닌 공식인데 그냥 적어줄게요. 자, 우리가 1위 도시를 수위 도시라고 불러요. 수위 도시. 1위 도시의 인구가 당연히 2위 도시보다는 더 많겠죠. 자, 2위 도시는 우리가 2등을 차석이라고 부르죠. 차위 도시라고 불러요. 차위 도시라고 부르는데 차위 도시 인구보다 당연히 많은데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도 얘가 더 많을 경우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되게 크게 벌어지는구나. 1등에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구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났을 때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한다. 됐죠?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적어두시고요. 문제 풀면서 자꾸 한번 봐주세요. 자,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 자, 과거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지금은 서울의 인구는 거의 정체되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주변의 신도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자, 앞에서 1기 신도시 말했고요. 2기 신도시 말했죠. 근데 2기 신도시마저도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와서 거의 가득 찼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요. 물론 이것까지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요. 1기 신도시에서 일산하고 분당, 그 다음에 그래서 고양하고 성남만 좀 외워두셔야 돼요. 물론 위치도 나중에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분포를 봤더니 수도권하고 남동 임해 지역에 대도시가 몰려있다. 그 다음 앞으로 우리나라가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좋을 것인가. 자, 여기도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서 정리해 줄게요. 자, 균형에 있는 도시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를 건설하거나 지방의 중추 도시 생활권을 육성해야 된다. 일단 중추 도시는 좀 애매한 개념이니까 지우셔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서울 중심이죠. 수도권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균형 있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더러 지방에 내려가라 그러면, 기업들더러 내려가라 그러면 안 내려가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인데 시킨다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예요. 자, 기업도시는 쉬워요. 정부가 돈을 다 대가지고 어떤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한테 혜택을 줄 테니까 야, 기업이 네가 돈 좀 내. 그런 개념이고요. 자, 혁신도시는 이 혁신이란 말 가지고는 유추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외워두세요. 나중에 가면 혁신도시가 어디에 있는지도 대충은 알아야 돼요. 지금은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자,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수도권에 있던 거예요. 지금은 다 옮겨갔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자, 예를 들면은 한국전력공사,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공사, 공공기관 있잖아요. 그런 공공기관들이 원래는 다 수도권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고. 하지만 이런 공공기관은 정부에서 당연히 힘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들이니까 거의. 그래서 공공기관을 각 지방으로 이전한 다음에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족 도시라고 부르는데,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그게 바로 혁신 도시예요. 그래서 혁신 도시의 키워드는 뭐냐면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에 있는. 됐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어느 도시에 뭐 이렇게 혁신 도시가 있는 거, 어느 지방에 있는 거 그건 지금 몰라도 상관없고요. 한 가지 또 포인트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걸 옮기는데 이미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은 혁신 도시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만 혁신 도시가 없어요. 어디냐면 경기도. 필요 없죠? 물론 서울에는 없고. 자, 경기도에 없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에 없어요. 충청남도는 경기도랑 가깝다 보니까 이미 충분히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 외 나머지 지역,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심지어 제주도에도 혁신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혁신 도시는 신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기업 도시는 뭐 나중에 가면 역시 얘도 계속 복습을 할 거지만 뭐 대충 설명이 나와 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도시는 4군데밖에 없어서 이름만 좀 적어줄게요. 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참고하라고요. 자, 그래서 기업 도시가 있는 곳은 충주 기업 도시가 있고요. 그다음 원주 안에 이제 기업 도시 신도시가 있어요. 참고로 이 원주는 일단 별표지부터 해줄게요. 원주는 혁신 도시도 있고 기업 도시도 있어서 자주 물어봐요.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태안 충청남도 태안반도 쪽에 기업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영암하고 걸쳐 있거든요. 영암이랑 해남이랑 땅끝마을은 아니지만 어떤 그 근처에 이렇게 기업 도시가 있다. 이 정도만 하면 이제 거의 끝났네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교통과 통신이 점점 발달하면서 자, 도시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어떤 도시들은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도시가 뉴욕 또는 런던 또는 일본의 도쿄, 동경. 그래서 그런 도시들을 세계 도시라고 불러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보다도 더 고차 도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를 배후지로 삼는 거니까. 그래서 세계 도시 체계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특히 서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외울 게 좀 있어요. 자, 일단 외울 거보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는 것부터 설명할게요. 자, 도시 체계를 약간 추상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감이 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예요. 도시의 거리하고 도시 간의 거리하고 도시 간의 인구 규모가 상호작용을 결정해서 일정한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다. 체계가 잡혀 있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자, 보세요. 지방에 있는 나름 대도시가 있어요. 광주랑 대구랑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이제 광주 주변에 목포나 뭐 나주나 아니면 여기 순천이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들이 있겠죠. 그래서 광주랑 여기 목포는 상호작용이 많은 편일까요? 별로 없을까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인구 규모는 비슷한데 목포랑 여기 대구랑은 상호작용이 거의 없겠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대구 주변으로 여기 뭐 안동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경주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안동은 대구랑 상호작용이 많지만 여기 광주랑은 상호작용이 아마 없을 거란 말이죠. 뭐 선생님이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안동에서 광주까지 가는 고속버스는 없을 거예요. 안동 사람이 광주 가려면 만약 고속버스로 가려면 대구 갔다가 광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거리가 좀 멀더라도 광주랑 대구 사이에는 고속버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광역시와 광역시를 연결하는 그 고속버스는 아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선생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있을 것 같아?가 아니라 있어. 자, 그런데 또 자 이제 서울은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울은 인구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서울과 광주하고 그다음에 광주하고 대구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서울과 광주 사이가 광주와 대구 사이보다 상호작용이 훨씬 더 많겠죠. 이런 걸 지금 도시 체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인구 규모하고 거리가 영향을 미쳐서 도시와 도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데에는 어떤 체계가 있다. 도시 체계.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이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있는 도시들을 다 외울 수는 없고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도 워낙 유명한 도시들이니까 다 외워지게 되는데 오늘날 2018년 우리나라 인구 탑 10 플러스 알파 외울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특별시, 광역시는 인구 그 규모도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거 복습하는 거예요. 자, 우리 1등 도시 서울, 인구 약 1000만 명. 그다음 2등 도시 부산 약 350만 명. 그다음 3등 도시는 옛날에는 대구였으나 지금은 인천이에요. 약 300만 명. 자, 대구는 약 250만 명. 대전, 광주는 거의 같죠. 하지만 순서는 분명히 있으니까 5등 대전, 6등 광주 약 150만 명. 그 다음에 울산은 광역시인데 재밌게도 수원 인구가 증가하면서 최근에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7등이 수원, 경기도청이 있는 곳이죠. 경기도청이 있는 곳이고 그 주변에 뭐 공장들이 많아서 물론 반도체 공장 같은 첨단 공장들이 많아서 인구가 지금도 증가하는 중이에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면 광역시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100만 명은 일종의 하나의 조건인 것뿐인 거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게 승적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도권에 인천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래서 수원이 독립하게 되면 인구가 비슷한 뒤에서 나오는 뭐 용인이나 아니면 성남이나 또는 뭐 고양이나 그런데도 광역시로 만들어 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만들어 달라고 그래도 만들어 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됐죠? 아무튼 그래서 수원이 7등이고요. 그 다음에 8등이 울산이고요. 자, 창원도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가죠. 자, 창원은 9등인데 지금 처음 나올 거예요. 자, 창원은 이게 도농통합시가 2번이라 그래야 되나? 자, 아무튼 설명 좀 해줄게요. 창원은 경상남도 도청이 있는 곳이에요. 도청 후제지인데 원래는 이렇게 창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산이 있고 이렇게 3개의 도시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자, 물론 이 3도시는 각각 도농통합시였었어요. 1995년에. 그런데 이제 얘가 2010년 이후에 이 3도시가 다시 또 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보통은 통합 창원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100만 명 인구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용인이네. 용인 여러분들 에버랜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민속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무려 10번째로 많은 100만 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자, 여기까지는 외워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100만 명은 조금 안 되지만 넘었을 수도 있어요. 100만 명에 가까운 또 중요한 도시가 2개가 더 있거든요. 적어줄 테니까 마저 보고 정리하세요. 자, 아까 말했던 일산이 있는 고양도 인구가 100만 명 가까이 돼요. 자, 그다음에 분당이 있는 성남도 인구가 100만 명 가까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시험에서 직접 물어봐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여기의 인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다는 걸 전제로 하고 물어보거든요. 이걸 잘 정리하면 3점짜리를 맞는 거고 한 등급이 올라가는 거고 이거 귀찮다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자기 노력한 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니까. 자,
말이 조금 많았는데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한 번에 외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계속 복습을 해줄 거니까 어쨌든 쭉 한번 정리하시고 복습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아무튼 수고했습니다.